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오늘은 어제나 그제나 다 비슷하게 지수상으로는 큰 급등도 없고 급락도 없었고 그냥 그랬습니다. 코스피도 0.02% 상승, 그냥 보합이었고요. 코스닥도 0.3% 하락해서 지수상으로는 별 볼일 없었는데 종목 업종별로는 특히 IT 반도체 업종이 급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 이외에 바이오에서 유한양행이 급등을 하면서 의약품 섹터도 상당한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CDMO 업체들의 그 반등이 좀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 좀 반등이 많이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한 업체도 있었고요. 오전과 오후에 이 주가 변동폭이 오늘 상당히 좀 업종별로 많이 편차가 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정신이 없었는데 사실 IT만 보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바로 전날이라서 마치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침에만 해도 거래가 상당히 없이 그냥 조용하게 모두가 숨죽이고 약간 엔비디아 실적만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었다가 오후 들어서 기관에서 그중에서 금융투자 자금이 급반등하면 급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위주로 급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의약품 섹터가 그래도 1등으로 제일 많이 올랐던 게 유한양행 20% 상승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중외제약, 종근당, 대웅제약, 보령, 영진약품 대부분 업종이 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운수장비 섹터가 두 번째로 많이 상승했는데 현대차가 밸류업 계획을 공시를 했습니다. 오늘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밸류업 계획을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어떻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총 주주 수익률 3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5% 정도다라는 이제 수준은 현재 이제 은행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과 좀 상당히 좀 비슷하고, 은행들 중에 빠른 데는 이미 올해 40% 올해 말 기준으로 도달한 회사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투자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 걸 감안하면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 주당 배당금은 10,000원 정도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총 주주 수익률 목표가 35% 이게 목표니까 훨씬 더 그 이상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은 ROE 11%, 12%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이 수익성을 바탕으로 3년간 자사주 매입을 4조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총 시가총액이 50조 원대인 걸 고려하면 그 중에 한 10%가 좀 안 되는 자사주 매입 규모고, 그걸 3년 동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는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밸류업이 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진행될 거란 기대를 형성하게 해주는 게 외국인 수급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도 사실 앞으로 3년 동안 이 순위 컨센서스가 그냥 플랫입니다. 은행주나 크게 다를 바가 없이 성장이 거의 이제 특별한 성장이 안 나올 것 같은 이런 업종인데, 그렇다면 이제 밸류업이 가장 주가 모멘텀을 크게 쏠 수 있는 그런 기폭제인 것 같고, 회사 측에서도 이를 인지해서인지 밸류업에 상당한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4.6% 밸류업 계획 공시 이후에 급반등을 했고요. 기아도 같은 계열사니까 비슷하게 아마 주주환원에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7% 반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계 섹터가 세 번째로 많이 올랐는데 한미반도체가 6.7% 올랐습니다. 아침에만 해도 마이너스였는데 오후 들어서 갑작스럽게 수급이 쏠리면서 반도체 전체 상승에 상승과 같이 동일하게 좀 반등을 했고요. 한미반도체 6.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sek터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3.5% 올랐는데 체코 원전 수주 지난달에 한 이후에 웨스팅하우스가 좀 딴지를 걸어서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을 즈음에 체코 관련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주도 상승이 좀 있었고요. 전기전자 섹터가 네 번째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HBM 관련주 반도체 주들이 오늘은 좀 반등했습니다. 이스페타시스가 6% 상승을 했고요. 현대일렉트릭이 오늘 전력기기는 다른 회사들은 좀 약했는데 현대일렉트릭은 4% 상승했습니다. DB하이텍도 3% 상승, 하이닉스도 마이너스였는데 2.4% 상승으로 반전해서 끝났고요. 삼성전자도 플러스 0.8%로 반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하락했던 건 그동안 좋았던 건설주가 오늘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죠. 거의 포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도 잠깐 보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와, 이거는 포머가 아니면 이 정도까지 아파트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아파트는 한 달에 막
8천에서 막 1억씩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운 상승세가 좀 보이고 있고, 그래서 주택 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이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뭐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DLENC 다 3에서 4%대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 철강금속 섹터가 두 번째로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좀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사마알미늄, TCC스틸, 포스코홀딩스, 남선알미늄 등이 2, 3%씩 하락을 했고요. 비금속 광물 섹터는 그동안 건설주 상승에 뒤따라갔던 시멘트주들이 오늘은 건설주 하락에 이어서 같이 한 2, 3%씩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금융업종, 이때까지 상당히 좀 강했었죠. 건설주 상승과 함께 밸류업 기대감 때문에 은행주들, 증권주들 많이 강했었는데요. 오늘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동양생명은 오늘 19%나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우리금융지주가 인수를 좀 비싼 가격에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양생명 지분을 75% 인수를 하는데 1조 2,800억 정도 드린다고 하네요. 이 우리금융은 동양생명뿐만 아니라 ABR생명도 이 두 개 기업을 한 번에 인수를 하는데 총 1.5조 정도의 인수를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한 2조 원까지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가 좀 무너지면서 오늘 급락이 좀 나왔고요. 그 이외에 뭐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뭐 JB금융, BNK금융 다 2에서 4% 사이로 오늘은 조정을 좀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키움증권도 3% 하락, 뭐 카카오페이도 3% 하락, 유진투자증권도 3%대 하락하면서 증권주들, 은행주들, 보험주까지 소폭 하락을 한 하루였습니다.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요거 사실 FTA 승인 소식이 8월 20날 알려졌었는데 그때는 사실 K세런으로 잠깐 빵 떴다가 다 가라앉았었는데요. 뒤늦게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에서 27일 날 얀센의 리브리반트와 화학 항암제 요 두 가지 병용요법을 치료제로 허가했다는 소식이 좀 다른 이 유한양행에도 기대감을 좀 일으켰는데요. 얀센이 23년도 11월에 FDA에 신청을 좀 했는데요. 리브리반트와 화학항암제 병용요법 그리고 리브리반트와 유한양행의 렉라자 요 병용요법 요 두 가지 허가 신청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인 리브리반트와 화학항암제 병용요법 요게 유럽집행위원회 이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 신청한 유한양행의 이 렉라자 병용요법 요것도 허가해 줄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진행된 임상 결과인데요. 리브리반트와 화학항암제 요 병용요법보다 렉라자가 포함된 병용요법이 더 높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하니까 이것도 주주들의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던 소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제 유한양행 관련해서는 계속 데이터 업데이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2024 세계 폐암학회가 열릴 예정인데 여기에 마리포사 추적 결과가 추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초록 데이터가 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뭐 이때 긍정적인 데이터가 발표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고요. 키움증권에서는 유한양행이 수령할 예상 매출 로열티로 26년도에는 520억, 27년도에는 980억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뭐 약가가 어떻게 결정이 될지 아니면 생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 등에 따라서 예상 로열티가 상향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로열티 나눠 가지는 오스코텍과 같이 상승했는데요. 오스코텍도 8%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반도체 주들인데요.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오늘 내일 아침에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알게 될 텐데 갑자기 전날 반도체가 오후 들어서 급격하게 이 금융투자 수급이 쏠리면서 금융투자 수급이 확 들어오면서 반도체를 다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올 건가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랬다면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더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금융투자 수급이 많이 쏠리면서 반도체 상승이 이끌었던 건 크게 엔비디아 실적과는 연관성을 찾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융투자 수급이라고 하면 뭐 증권사, 운용사, 자문사, 뭐 고유자금 등이 좀 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주로 좀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단타 경향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할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엔비디아 실적은 이제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요. 매출 컨센서스는 287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 무려 112% 성장할 거다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일부는 300억 달러 예측도 존재하기 때문에 모 증권사에서 이제 이야기했듯이 300억 달러가 이번에 안 나오면 시장이 조금 실망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한 곳도 있습니다. 3분기에 어떤 가이던스를 줄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컨센서스는 320억에서 330억 달러 정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분기에 300억 달러하고 3분기에 330억 달러 하면 전 분기 대비 10%나 또 매출이 또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상당히 시장의 기대치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다섯 분기 연속으로 지금 컨센을 3분기 가이던스 컨센은 계속 상회를 해와서 이번에도 좀 상회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번 컨콜에서 관건으로 봐야 될 것은 블랙웰 이게 3개월 연기가 됐는데 이것으로 인한 4분기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한 엔비디아의 코멘트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를 상향을 시킬까, 이 여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향 H20칩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이 영향도 어떻게 될지 등등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웰 지연 관련해서는 아마 예상컨대 엔비디아 측에서 전혀 문제가 아니다, 괜찮다, 이런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CT에서 여러 번 코멘트를 했듯이 블랙웰 생산 과정에서 수율 이슈, 이거는 5월에 이미 다 해결된 문제다, 우려가 좀 과장되어 있다라고 여러 번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코멘트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증권사도 좀 보수적으로 보는 데도 많고 긍정적으로 보는 데도 있고, 월가에서도 비슷하게 상반된 의견을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루이스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급속한 성장을 기대할 이유가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BOA에서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실적 리스크를 상당히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려를 표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골드만삭스에서는 현재 옵션 시장 포지션을 볼 때 실적 발표 후에 약 9.3% 주가 상승할 것을 이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내재 변동성이 10% 내외이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만약에 예상을 하회하면 그만큼 하락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실적에 따라서 엔비디아 시총이 3 트릴리언 달러가 넘죠. 3천조 원이 넘는데 10%가 오르거나 10%가 빠지면 거의 400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450조 시총인데 삼성전자 한 개가 새로 생기거나 하루 만에 사라져버리거나 하는 엄청난 규모의 이 금액 기준 변동성을 내일 아마 지켜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만 좀 긍정적으로도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HBM 관련주들 중에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 STI, 이스페타시스 등등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 DS투자증권에서 PSK 홀딩스도 리포트가 나왔고 한미반도체도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한미반도체는 주가가 상당히 한때는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는데 최근엔 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를 매수 기회다라고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TC 본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진화할 때마다 신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4년 말에서 25년 초에 메모리 고객사 향으로 추가 수주 모멘텀이 상존한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특히 25년도 상반기에는 플럭스리스 마일드 하이브리드 본더를 출시할 예정이고 26년 상반기에는 하이브리드 본더를 출시할 거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3분기 매출액은 1940억, 컨센보다 좀 높은 수치고요. 영업이익은 816억을 전망을 했습니다. 컨센이 750억 형성되어 있는데 3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될 것이다 라고 좋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진은 40% 이상 유지될 것으로 좀 보고 있네요. 네, 그리고 오늘 빅테크 관련돼서는 여전히 이제 AI 관련된 투자에 적극적인지, 아니면 돈을 실제로 이렇게 많이 못 버는데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컨센이 좀 바뀌는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메타가 증강현실 사업을 접는다고 하고 그 반면에 AI 투자에 집중을 한다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27일 성명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오랜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AR, 이 증강현실 스튜디오 사업인 스파크 서비스를 종료를 하고 AI에 주력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AR 스튜디오 사업 신사업이라서 그냥 조그만 사업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발생한 올해 1월까지의 누적 손실이 500억 달러라고 합니다. 달러 1,000원으로 계산해도 50조 원이니까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60조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당초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페이스북 등에서 사용할 AR 기능을 좀 개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한때 우리도 스노우 같은 어플을 통해서 좀 이 AR 증강현실 기술을 실제 내 셀카하고 좀 덧입혀가지고 훨씬 더 재미있게 셀카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하는 게 좀 한때 굉장히 유행이었었는데, 이것과 비슷한 서비스를 아마 인스타나 이제 여기에 도입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기에 부과된 다른 서비스들도 있겠죠. 하려고 투자를 많이 해왔었는데
손실이 좀 상당하고 그 손실을 나중에 이익으로라도 메꿀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힘들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지금까지 엄청난 투자 금액이 들어갔지만 그래도 여기서라도 손절을 빠르게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반면에 AI 투자에 집중한다는 것은 여전히 이 구글이 얘기했듯이 과소 투자 리스크를 상당히 좀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가 사실 어제 시간 외에서 5%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고 관련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요. 어도어, 이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죠.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해임됐다라는 소식이 좀 새로 나왔습니다. 27일 어도어가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사내 이사를 새로운 대표로 선임을 했고요. 민희진 대표가 이제 나가는 건 아니고 여전히 사내 이사로서 프로듀싱 업무를 유지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하이브의 다른 레이블들에도 동일하게 이제 멀티 레이블 운용 원칙이 적용이 됐었는데 어도어에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됐었다고 하이브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어도어까지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시켰다. 그래서 다시 멀티 레이블 체제가 좀 운용 원칙이 적용되도록 바꿨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하이브는 어제 어도어 지분 투자 관련해서 비지배 지분 20% 일부에 풋옵션을 부여하는 주주간 약정을 체결을 했었는데 일부 주주 대상으로 계약을 해지했고 계약 해지 확인에 소를 제기해서 계류 중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런 좀 이 리스크가 좀 끝난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 5% 시간으로 상승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후에 이제 민희진 대표가 반박하는 이런 보도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아니라 의사에 반해서 해임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다라고 회사 측의 의견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내면서 계속 노이즈가 지속될 것 같다는 인상을 좀 주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는 이제 법원 결정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하고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완전한 리스크 해소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좀 코멘트를 했습니다. 오늘 하이브는 이제 3% 정도 상승에 좀 마감을 했고요. 어제 시간외보다는 상승폭이 좀 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SDI에서 이제 GM하고 미국의 합작법인을 짓겠다라고 하면서 4.6조 원짜리 투자 본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 나온 소식은 아니고요. 여전히 뭐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에도 이미 반영이 되어 있었던 증설 건인데 이번에 좀 확정이 됐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좀 선제적인 결정이 좀 돋보였던 것 같고요. 작년 3월에 이 합작법인 세우겠다라고 MOU 체결을 했었는데 열심히 논의를 해오다가 이제 본계약 체결이 된 것 같습니다. 27년도부터 양산을 하겠다라는 목표로 4.6조 원 투자를 하는데요. 합작법인이니까 삼성 SDI는 절반인 2.3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요. 초기에는 연산 27기가와트시 규모로 설립 예정이고요. 장소는 인디애나주입니다. 추후에는 계속 캐파를 늘려서 36기가와트시까지 확대를 해나간다고 하고요. NCA 기반의 하이니켈 각형 배터리를 생산을 하겠다. 그래서 GM 전기차에 탑재를 아마 하겠죠. 네, 그리고 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이 관련해서 배터리 화재 방지 모듈인 캡 아세이를 공급하는 상하프론테크, 신흥 SEC 여기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오늘 뭐 SDI가 장중에는 많이 올랐었는데 상승폭을 많이 반납해서 0.4% 상승을 하면서 끝났고요. 상하프론테크는 4% 상승, 신흥 SEC는 1% 상승했는데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폭 다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상당히 좀 이 호재는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외에 다른 2차전 지주들은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 BM, SKC,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엔캠 다 3% 내외로 전부 다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훨씬 더 크게 하락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금양이라는 회사입니다. 오늘 12% 정도 하락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자금 조달 이슈가 터졌습니다. 8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겠다라고 공시를 낸 건 아니고요. 단독 보도로 먼저 나왔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공시사항이 단독 보도로 먼저 이렇게 새어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해명 공시가 들어왔겠죠. 해명 공시를 금양에서 어떻게 했느냐. 유상증자를 포함한 다양한 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나 확정된 사항 없다. 이거는 거의 유상증자 생각하고 있다라는 인정하는 발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유상증자를 결의할 예정이다라고 보도상에선 나왔습니다. 현재 대주주 지분율이 35%인데 이 보도에서 나오는 이 대주주의 유상증자 8천억 중에 얼마 참여할 거냐? 사실 지분율대로라면
2,800억 정도 35% 규모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1,000억 정도만 참여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뭐 개인 대주주가 2,800억이라는 엄청 어마어마한 자금이 당연히 없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분율 대비 상당히 낮은 규모라서 좋은 소식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요즘에 유상증자 터진 건들이 대부분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대주주가 지분율만큼 참여를 하지 않고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을 좀 못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좀 주가도 실망적으로 반영을 하는 케이스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회사도 이제 반기 기준으로는 이 현금성 자산이 30억밖에 안 돼서 앞으로 공장 증설에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었고, 다만 이 조달을 해야 될 텐데 언제 할까라는 생각은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8천억이라는 엄청난 규모로 한 번에 유상증자를 좀 추진을 하면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요. 금양이 사실 2차전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건 굉장히 좀 오래됐는데 여전히 2차전지 관련돼서 매출은 전무합니다. 작년 6월부터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라고도 밝혔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도 2차전지 매출이 전무하고 매출 대부분은 발포제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뭐 2차전지에 돈 엄청나게 쏟아가지고 투자도 많이 하고 실제 공장 짓고 생산까지 했는데 왜 관련 매출이 없느냐? 당연히 의구심이 좀 있겠죠. 심지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배터리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는 계속 구입을 해왔거든요. 그렇지만 수주 계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로 구입했던 거 재고만 쌓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양 측에서 뭐라고 했느냐? 2차전지 품질은 타사와 동일하거나 월등히 뛰어난 수준인데 계약 체결이 안 돼서 매출을 못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어이가 없네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품질이 뭐 LG 엔솔이나 삼성 SDI 거보다 좀 뛰어나다면 계약 체결이 안 됐을 리가 없겠죠. 반면에 이제 공장 증설에 필요한 돈은 엄청납니다. 작년 9월에 착공을 시작했던 이 부산 기장군 공장에는 1조 2천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보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몽골 광산 이것도 관련해서 노이즈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반기보고서 주석에 몽골 관련된 매출액과 순이익을 발표를 했는데 당연히 매출은 빵이었고 순이익은 마이너스 318억 원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예전에 이제 몽골 광산 처음에 인수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광산 투자를 통해서 24년, 25년, 26년에 얼마 벌 거야 라고 공시를 명확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일단 첫 해부터 못 지키고 있고 못 지킨 것뿐만 아니라 그 괴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24년에 얼마의 매출을 일으키겠다고 했느냐, 그리고 얼마의 영업이익을 벌겠다고 했느냐. 참 사실 목표 자체도 상당히 좀 공격적이었습니다. 원래 광산 투자를 하면 한 5년, 10년 개발한 이후에 10년 후부터 우리가 돈을 얼마 벌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바로 직후부터 24년부터 4천억의 매출을 벌고 1,600억의 영업이익을 내겠다. 네, 무려 40%의 영업이익률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던 거고, 25년도에는 4,700억 매출, 영업이익 1,900억 내겠다. 26년도에는 4,700억 매출, 1,900억 영업이익 내겠다. 라고 이 금액이 사실 몽골 광산 인수 금액이 1,000억도 안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400억인가 그런 걸로 기억하는데 몇백억 투자해서 바로 다음 해부터 1,600억씩, 1,900억씩, 1,900억씩 이렇게 매년 벌겠다는 목표였으니까 사실 발표 당일부터 이 숫자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시장에서는 많이 좀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역시나 다를까 24년이 되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25년에도 그 반전이 일어날 확률은 생각보다 좀 낮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정정 공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때 공시사항보다는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던 것 같거든요, 이 수치들을. 근데 금양 측에서는 뭐 정정 공시 등을 고민을 했지만 목표를 낮춰 잡을 때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수정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1,몇백억짜리 이익을 못 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 안 한 분들은 상관없겠지만 이 숫자를 보고 아니면 이 숫자의 뭐 절반이라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주주들은 뭐 상당히 좀 실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동안 좀 손실도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수 다음 해부터 이렇게 1,000억대 이익을 목표로 쓴 이유가 실제로 1,000억대 이익을 벌 거다라고 예상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였다면 아직 이 목표를 수정을 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기업인데 뭐 25년도, 26년도에도 과연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한번 팔로우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반도체주가 많이 급등은 했지만 아직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기 이전이고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상당한 주가 변동성을 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하방보다는 상방을 좀 기대를 하지만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은 만큼 그것을 엔비디아 측에서 얼마만큼 충족해 줄 수 있을지도 좀 고민이고요.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마다 이 시장에서는 항상 의구심을 갖는 포인트들이 있었는데 그 포인트들을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콩쿠르에서 해소를 잘 해주었듯이 이번에도 무난히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설령 기대보다 좀 못 미친 실적이 발표돼서 실망을 하더라도 이 AI 사이클이라는 장기 사이클에 겪어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기 직전에 팔아가지고 빠졌을 때 다시 사고 이렇게 뭐 단타성으로 잘 잡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도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 선매도 하는 개념으로 월요일, 화요일 많이 빠졌다가 수요일에 갑자기 반등하듯이 이렇게 전혀 단기로는 예측을 하기도 힘든 주가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데, 길게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엔비디아의 AI 사이클은 상당히 좀 긴 안목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어쩌면 제가 혼자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